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제정치학 3순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1순환이 많이들 어려웠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 안 했다고 그러죠. 아직 발표 안 했으니까 복불복입니다. 예, 여러분 본인이 어려웠으면 다른 사람도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그래서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여러분 동양 철학 중에 멋있는 철학이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의로울 의자 쓰는 거예요. 의로서 인간의 삶에서 자신에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쪽 영역은 도의 영역이야. 도의 영역은 운명의 영역이고, 예, 그 운명의 영역은 우리가 함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갖다 다 하면은 도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삼순환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8번에 걸쳐 이 두꺼운 교재를 다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되게 빡빡하게 이제 수업을 갖다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 그리고 1순환 때 했던 것처럼 여유 있게 이제 수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빡빡하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국제관계의 성격과 이론의 구조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국제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속성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국제 정치는 다음의 차이점을 가집니다.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정부같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정부성의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은 자유주의자들은 그래도 국제정치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자유주의자들의 그 기본적인 그 이론의 구조도 말이에요. 국제관계에서는 무정부성을 인정하는 게 자유주의의 전통에서도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차이를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할 때, 현실주의는 무정부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의 질서를 얘기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제 사실상 보면 무정부성을 갖다 이야기하지만 그 무정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세력균형이라든가, 예, 아니면 무슨 군사 안보라든가, 예, 안보 딜레마를 갖다 둘러싼 이런 이제 그 국가들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그 무정부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을 나름 개별 행위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는 이런 이제 방식에다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이 무정부성을 갖다가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차이점이지, 예,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나 현실주의자나 국제관계의 무정부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서는 유사한 점이 많아요, 이게. 이쪽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국제 질서에는 존재하지 않죠. 무정부성 얘기입니다, 계속. 국제사회에서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준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속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시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원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조에 대해서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을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원자론적이라고 불리는 시각이 있어.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의 시각이 이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 가정은 자, 행위자를 갖다가 개인으로 잡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개별 국가를 행위자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행위자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스스로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갖다가 국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이익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갖다 벌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뭡니까? 그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갈등으로 점철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나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가치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이익 추구 행위는 결국 그 가치들을 둘러싸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원자론적인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를 하죠. 그렇죠? 제도라든가 법을 갖다 하나의 도구처럼 이익을 갖다 달성하기 위한 도구처럼 간주를 하는 그런 시각이 바로 원자론적 시각입니다. 그 얘기 저 뒤쪽 가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속성이 강하다고 보죠.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 및 행위자를 해당 국가의 의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법 권력도 부재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전형적인 원자론적인 시각이고 국제정치학에서는 특히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이 딱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단위, 행위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합니다. 예, 여러분 권력을 갖다 행사하는 방법, 예, 크게 우리가 스테판 루크스의 정의에 따르면 자,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1차원적 권력. 자, 1차원적 권력이란 상대방에 대해서 일종의 강압적으로 이제 협박이라든가 회유라든가 이런 이제 수단들을 갖다 통해 갖고 직접적으로 지배자가 피지배자한테 영향력을 갖다 행사함으로써 권력이 행사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돼요. 상대방을 타인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예. 뭐라고요? 타인을 자신의 그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능력, 이걸 갖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예, 루크스가 말하는 1차원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 권력, 타인을 갖다 내 의도에 맞게 행동하도록 또는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에 있어서 1차원적 권력은 직접적인 힘의 행사, 그러니까 뭐냐면 지배자가 피지배자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 강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자원을 갖다 가지고 회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권력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배자에서 피지배자로 곧바로 이제 이렇게 가해지는 이런 식의 이제 지배 방법을 1차원적 권력의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리 얘기할게요. 주로 국제정치학에서 주류 이론들, 특히 무엇보다도 현실주의 경향의 이론들은 권력의 행사를 이렇게 1차원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전통이 되게 강했어요. 아시겠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해서 뭡니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힘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근데 이 힘의 자원은 물리적인 것이 있고 상징적인 것이 있죠. 이 사람들이 상징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물리적인 자원을 좀 더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리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피지배자한테 그런 자원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지배자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이런 식의 권력의 행사를 1차원적 권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차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점점 고차원이 될수록 어때? 지배가 치밀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지배가 치밀하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가 피지배자한테 노골적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야. 2차원적 권력이 더 교묘하고 3차원적 권력은 그거보다 더 교묘한 이런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차원적 권력도 있죠. 자, 2차원적 권력은 뭐를 갖다 얘기를 하냐면 자, 일종의 의제 설정의 권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의제 설정의 권력. 요거는 뭐냐면 또는 이제 무의사 결정이라는 얘기도 씁니다. 무의사 결정.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지배자가 직접 피지배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피지배자가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서 주로 제도적인 장치, 의사결정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사되는 권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기네 반에 이제 그 왕초가 있어. 되게 힘이 센 애가 있고 걔한테 보통 애들이 꿈쩍을 못해. 근데 학급 회의를 통해 갖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결정하는 장소에 이 왕초가 안 나왔어. 안 나오게 되면 애들이 어때?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남아있는 학생들이 못해요. 못하든가 아니면 왕초가 원하는 바대로 결정을 내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미국 같은 경우 어땠어요? 주요 국제행위에서 이제 무슨 뭐 회의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갖다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불참을 하는 거야. 굳이 거기 참석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여러 국가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불참을 갖다 함으로써 그 회의에 참석한 그런 국가 대표들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어때요? 결정을 안 내리거나 미국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려버리거나 이렇게 작동하는 권력을 우리가 2차원적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3차원적 권력도 있어요. 3차원적 권력은 이건 더 교묘해. 더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권력을 갖다 3차원적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원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권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차원적 권력에서 이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갖다 할까? 주로 많이 작동하는 게, 미셸 푸코라고 하는 학자 이름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가 이순환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오래전에 주목을 한 그런 이제 방식인데, 주로 표준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표준. 그러니까 뭐야?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네가 모두가 행동의 척도로서 삼는 기준을 갖다 표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예를 들어 지배자가 너와 나를 갖다 규율하는 그런 표준을 자기의 방식대로 만들게 되고 이 피지배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표준을 갖다 반복적으로 학습을 갖다 하고 또 뭐야? 그 기준을 따라갈 때 보상이 주어지고 따르지 않을 땐 처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자신이 어떤 합리적으로 계산을 갖다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규칙을 따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교묘하게 작동하는 그런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온 김에 여기서 소프트 파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소프트 파워 개념은 다들 잘 알아. 잘 아는데 소프트 파워 개념을 비판해봐라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여기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다시 말을 해줄게요. 보세요. 조셉 나이가 1980년대 말부터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뭐를 반대하는 거야? 그동안 국제정치학을 지배했던 이런 식의 권력 개념, 특히 현실주의자들이 썼던 이런 식의 권력 개념에 반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힘을 통해서 피지배자한테 강압적으로 행사되는 이런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를 살살살살 꼬시는 권력도 있다는 거지. 피지배자가 저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권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봐봐.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진짜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까 표준 얘기했죠, 표준? 쟤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이 같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내가 이게 한껏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매력을 뽕뽕뽕뽕 뿜으면서 좋지 따라와 유혹을 하는데 상대방은 판단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아니 예를 들어 갖고 미국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표준이 일단 없다고 생각해봐.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떼돈 벌었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어. 우리가 시장 경제를 갖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어. 시장 경제를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좋지 하고 살살살살 꼬신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시장 경제와 그다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매력이 작동하겠냐고. 안 하죠. 그쵸? 결국 두 번째, 세 번째는 행위자를 가로지르는 어떤 구조적인
구조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 작동을 갖다 하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너와 내가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표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행위에 있어서 옳고 그름,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들을 판가름해주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권력이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나이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권력, 그리고 어떤 다른 국가를 따라오게 하는 매력, 그게 실제로 명령하거나 강압을 하지 않아도 그런 권력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돼야 된다? 피지배자와 지배자를 갖다 연결해주는 어떤 보편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구조를 통해서 행사되는 거란 말이지. 자, 나이의 소프트 파워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곧바로 나이는 여러 글을 통해서 소프트 파워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피지배자를 지배자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능력보다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자원 차원에서 파악을 한단 말이지. 왜? 군사적 자원에 대비되는 어떤 문화적 자원처럼 얘기를 하니까. 자원은 어때요? 어떤 너와 나를 가로지르는 표준이 없는, 너와 나를 갖다 묶어주는 공통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자원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는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권력이 발현되는 구조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소프트 파워를 어떤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차원에서 설명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을 갖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혼란함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소프트 파워 개념이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소프트 파워를 갖다 비판하는 여러 이론가들이 가하는 비판이 바로 요 점에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잖아.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 동생한테 내가 이제 동생이 스스로 내가 막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따라오게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은 동생이 야, 형을 갖다가 정말 따라가야 되겠다고 믿음이 생겨야 돼. 근데 그 믿음이 생길 때 뭐를 해야 돼?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형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려면은 본받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본받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형은 이제 그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앉아서 밥 먹을 때도 참 얌전하게 먹고 공부도 꼬박꼬박 이제 정해진 시간에 똑바로 하고, 자, 그런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리고 동생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야지만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한 나를 보고 동생이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원래 소프트 파워란 말이야. 그쵸? 매력. 타자가 스스로 나한테 복종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지. 근데 또 어쩔 때는 하드 파워에 대비해서 다른 개념으로서 소프트 파워를 얘기한다고. 하드 파워라고 하는 거는 군사적, 물리적인 자원을 얘기하잖아요. 힘을 행사할 때 필요한 자원들.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 파워도 그런 차원에서 하드 파워랑 대비되는 자원으로서 어떤 문화적인, 정신적인 자원으로서 소프트 파워를 얘기한단 말이지. 이거는 바로 어떤 구조적으로 쟤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뭡니까? 내가 끄집어서 상대방한테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의 자원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서 헤매는 게 소프트 파워 개념이라는 거죠. 자, 다음 국내 정치와, 그리고 그 세 번째 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행위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데 이 물리적 힘들을 우리가 하드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로 1차원적인 권력의 행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요거였죠. 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리적 힘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상호 공멸을 전제로 한다든지 대규모 전쟁 상황 등을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은 늘 이제 국내에서의 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는데 국제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죠. 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동질성.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가 공의 권력의 획득입니다. 즉 권력의 획득이라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국제정치나 국내 정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권력의 획득, 권력의 유지, 권력의 강화와 연관된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또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도 국내 정치도 지금 얘기한 권력의 획득을 갖다 위해서 물리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국제 정치에서 이 물리적 힘의 사용은 주로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귀결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는 무력에 의한 쿠데타, 혁명, 내전 등이 발생을 갖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자체의 종식이라든가 종말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갈등은 아니죠. 자, 정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예,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나 제일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로 봅니다.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국가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고 직접적인 주체이고, 개인과 다른 정치적 결사체나 집단 등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정치의 개념에 있어서 데이비드 이스트는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으로 정치를 정의를 했어요. 자,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와 안전이고, 이 자유와 안전을 갖다가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권위에 입각해서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 하는 게 국가죠. 여기서 이런 이제 정치에서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와 안전이고, 이는 곧 독립적인 생존권의 문제이며 통상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 등의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것들을 권위에 입각해서 배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가치의 배분은요, 국가가 하고 수단에 있어서 대개 공정성에 호소하기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권력 행사에서. 국제정치에서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즉 뭡니까? 예, 모든 국가를 통괄하는 국가 위의 국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취약한 특징이 있죠. 자, 국제관계 이론과 연구 방법 8페이지로 가셔서 어떤 결과를 낳게 한 사건이나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을 탐구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본입니다. 기본.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갖다 탐구하는 게 그냥 기본이죠. 어떤 행위자가 혹은 어떤 힘의 요소가 작용해서 특정의 결과를 파생시켰는지 서술하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목표로 하는 지식입니다. 자, 기술된 사실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이론적인 지식을 또 모든 사회과학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 자, 국제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적 지식도 중요하고 이론적 지식도 모두 필요합니다. 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단지 서술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사건을 일반화하거나, 일반화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관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얻은 정보들을 분류를 하는 거야. 공통적인 것과 다른 것들로 분류를 갖다 하고, 그것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보편적인 명제, 규칙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게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예, 그런 일반화하거나 그 속에서 또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 지식이죠. 국제관계로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실촌학문 혹은 정책과학적인 속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학문이에요. 예, 어차피 이 학문이 원래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외교사 또는 국제법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그 독자적인 이제 연구 분야로서 이제 정립된 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세계 경영에 이바지하는 학문, 이바지하는 지식으로서 이 학문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다 시험 끝나시면은 The Invention of IR Theory라고 내 친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니콜라 기오라는 애가 쓴 책인데, 콜롬비아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얘기를 다룹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한스 모겐소 같은 이런 애들이 어떻게 미국의 자본과 그 미국의 관료들하고 미국의 대학들 사이에서 국제관계론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대한 탐구를 갖다 한 책이에요.
자, 지금은 읽지 마시고, 지금 읽을 시간도 없죠. 한국말로도 번역도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때문에 국제관계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대학과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과 정부 내의 정책 결정자 집단들은 애초부터 적어도 2차 대전 이후부터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이론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전통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 특히 과학적 방법을 갖다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행태주의라고 하는 접근법이죠. 전통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이라 불려지는 경험적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전통적 방법도 경험적 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 실증주의적인 영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 방법이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이거는 자 이제 이런 식의 구분은 자, 미국 이제 정치학의 구분이야. 이게 이제 50년대부터 행태주의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양적 접근을 갖다 중시하는 그런 이제 연구 방법들이 미국 학계에서 주류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선배들, 그러니까 주로 정치 사상, 아니면 법학, 외교사, 이런 쪽으로 했고 국제 정치를 하든가 아니면 기타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선배들은 클래식한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딱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걔들이. 아시겠죠? 원래부터 전통적 방법, 행태주의,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이 있었던 게 아니야. 행태주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배들을 전통적 방법이라고 불렀고, 자기들은 철저하게 양적 방법을 쓰면서 자연과학적인 엄밀성을 과학의 기준으로 내세웠는데, 자기 선배들은 이런 자연과학보다는 어떤 방법? 철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역사적인 이런 방법을 쓰면서 구분짓기를 갖다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도 그래서 연구 방법을 볼 때 전통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1950년대부터 이 구분이 뚜렷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전통적 방법. 서술적인 명령이나 여러 사례들로부터 이론을 추출해내는 귀납적 설명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연구자는 국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면접하기도 하고 또 직접 연관된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기록된 문서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하는 방법으로 나름 경험적인 방법이야 이것도. 그래서 국제 관계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1950년대부터 주류가 됐던 행태주의 접근, 과학적 방법은 어떤 직관적 해석보다는 논리와 수학을 동원하는 경향의 연구 방법입니다. 설문조사, 내용 분석, 변수 설정을 통한 통계적인 상관관계의 측정, 가설의 설정과 검증, 모델 구축, 개량화된 분석 등을 활용을 갖다 해서 자, 여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얘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야? 보편적인 명제를 정립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런 식의 경험적인 방법은 보편적인 이론화를 갖다가 시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정립된 이론이라든가 가설들을 갖다가 검증하고 수정해 나가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옆에 조그맣게 메모, 학생들이 잘 이제 착각하는 게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연역적 방법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막 이 데이터를 갖다 모집하고 막 수집하고 하니까 이거 귀납적 방법 아니에요?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쭉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 연역적 방법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 얘기에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연역적인 명제, 보편적인 명제의 수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목표가 실제로 맞냐 틀리냐를 갖다 꾸준히 검증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연역적 접근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점이 맞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국제 분쟁이라든가 경제 교류 등과 같은 현상들을 수치로 먼저 측정하고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추론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보편적인 명제를 뽑아내는 거야, 이게. 이 과정이. 그래서 통계 방법들을 활용합니다. 자, 전통적 접근 방법의 질적 연구와 과학주의의 양적 연구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고 두 방법 사이의 수렴 혹은 종합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구 방법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대부분의 이제 교재에 들어있는 그 연구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국제정치 이론 공부하다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구성주의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 접근 방법, 그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가 좀 낯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주로 보면은 하버마스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막 이제 그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 다 읽다 보면은 갑자기 합리주의적 접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 또 상대주의적 접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또는 비판이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이쯤 되면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연구 방법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 거란 말이지. 그쵸? 합리주의적 접근, 그리고 보면 비판이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게 하버마스의 연구 방법 분류에 입각을 한 특히 90년대에 보면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를 갖다 이제 주창하면서 주류 학문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학자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연구 방법을 분류하는 체계가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하고. 여러분들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 자, 이 사람은 말이야. 무엇보다도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관심. 자,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의 목적이 어딨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연구 방법의 흐름을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자, 경험적. 자, 실증적 방법이에요. 자, 경험적 실증적 방법. 자, 이 방법은 자, 연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예, 사회의 관리와 통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관리와 통제. 즉 무슨 소리냐면 자,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떤 식으로 현상들이 분포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맨 처음에 측정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질문, 깊은 심층적인 원인 같은 것들을 탐구하기보다는 일단 출발점이 뭐야? 사람들이 어떤 뭘 더 지지하고 뭘 더 반대하는가, 그 원인 같은 것들은 일단 묻지 않고,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해냅니다. 자, 측정하는 이유가 뭐야? 일단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다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 가지고 취합을 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실제로 수립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이제 문제점들을 갖다가 이제 밝혀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현재 존재하는 질서를 바꾸거나 개혁하거나 이거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질서에 대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발견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갖다 만들어 줌으로써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속성이 강한 게 경험적, 실증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그런 목적을 갖다 가지고 있다면 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의 견해를 알아야 되겠죠. 그 견해들을 갖다 양적 방법으로 취합을 갖다 하고, 그쵸? 그 취합된 것들을 갖다 가지고 가정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갖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을 쓰는 게 실증주의자들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양적 접근을 많이 중시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역사 해석적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역사적 해석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은 이해에 있습니다. 뭐를 이해하는 거야? 행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그거보다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행위자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걸 되게 중시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역사 해석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맥락을 보지 않으면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맥락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환경 또는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 행위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자,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런 행위를 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행위의 맥락, 그 사회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저항이다. 아니다, 이건 인사다. 아니다, 이거는 뭐야? 단순하게 지나가는 차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고. 근데 그 사회의 맥락을 보면 손을 이렇게 든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행위고 저항의 코드로 읽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회 구조,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행위가 가지는 의미 같은 것들을 탐구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접근 방법이고,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다? 구성주의라고 불리는 연구 방법이 이거를 갖다 추구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성주의가 연구 목표가 그거란 말이야. 세 번째는 자, 비판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원래 국제정치학에서 비판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여러분, 비판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현재 작동하고 있는 구조의 문제점, 잘못된 점들을 아주 이제 냉철하게 밝혀내고 그것들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목표가 뭐야? 그럼으로써 사회 구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비판적 연구 방법의 목적은 해방입니다. 해방. 그러니까 자, 이제 비판적 방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때? 어떤 이제 개개인들의 그런 삶들보다는 사회 집단이 구조에 의해서 어떤 억압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다 가지고 접근을 갖다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처방적인 지식을 갖다 산출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사상적인 지향은 완전히 다른 편에 있지만 마르크스주의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둘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이제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는 비판적 방법이라고 하는 그 틀로 묶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해석적인 방법은 직접 이제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서의 특징은 뭐를 강조하냐면 사례 분석을 되게 중시하게 돼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눈에 벌어져 있는 구체적인 현상을 연구 주제로 잡아서 그 현상의 원인을 갖다가 구조적인 원인을 갖다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주로 사례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를 갖다 하는 특징이 있고, 비판적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 구조 전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탐구를 갖다 하고, 이쪽은 또 어때? 조용히 듣습니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프랑스 학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야. 현상학 구성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또 편견이라든가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듣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비판적 방법은 상당히 가치중심적으로, 가치지향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천명을 갖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갖다 던지는 게 얘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요거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우리가 무슨 비판이론 얘기할 때 사실은 이 하버마스의 연구 방법 분리에 입각해서 그런 식의 용어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요. 국제관계의 분석 수준. 자, 그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정치 현상 자체가 되게 복잡한데, 그것도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상호작용을 갖다는 행위자가 여러분 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를 갖다 하고 있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가 없어. 아니, 예를 들어 갖고 한국 고속철도를 둘러싼 협상, 이거를 갖다 다룰 때 여러분 국제기구와 관련된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야. 한국의 유엔 가입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카드로 쥐고서 프랑스 애들이 우리한테 압박을 쓴다고, 떼제베사라고. 그렇죠? 국제기구라는 이슈가 걸려 있고, 또 뭐가 있어? 개별 국가 대 국가의 경제 문제.
프랑스 애들이 상공부 장관 도미니크 슈트로스칸 이 사람이 옛날에 IMF 총재했던 사람이잖아. 나중에 이제 지퍼게이트로 물러난 놈이잖아. 근데 얘가 옛날에 그 프랑스 상공부 장관 할 때 한국에 왔다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얘들한테 꺼낸 카드가 너네 그 떼제베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니네가 하나 들어줘야 되겠다. 한국산 자동차를 갖다 개방을 안 했네. 프랑스가 개방 좀 해줘 그래갖고 도미니크 슈트로스칸이 그 자리에서 한국한테 시장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하고 프랑스에 가서 연락이 깨진단 말이에요. 언론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이제 그것뿐만인가 개별 기업들 간의 어떤 기술 이전을 갖다 둘러싼 문제 굉장히 다양해. 이걸 갖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자료가 수집될 때마다 그냥 그대로 쓰게 되면 어쩔 때는 국가 간의 관계 얘기했다. 어쩔 때는 국제기구 얘기했다. 어쩔 때는 기업 간의 관계 얘기했다. 어쩔 때는 개인 차원의 로비스트를 갖다 다뤘다. 질서가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 걸 읽다 보면 머리가 터지죠. 예, 거의 정신분열에 가까울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느냐.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대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을 갖다가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수준들. 자, 국가 간의 관계, 국제기구, 또 기업 간의 관계, 개인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주들을 나눠가지고 그 범주별로 서술을 갖다 한다면 상당히 체계적인 서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 물론 문제는 있어요. 이 범주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되게 심각한 문제는 있지만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식이라도 하면은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걸 학자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개인 차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차원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 국제관계에서 어떤 이제 뭐 북한이 무슨 뭐 ICBM을 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ICBM을 갖다 발사하기로 결정을 했던 최고 지도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연구해 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또 이 최고 지도자한테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들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발사를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동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탐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일단 이제 개인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한다면 이거 국내 정치의 구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의사결정 구조. 독재 국가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잖아. 민주국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국가 차원은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수준이야. 국내 정치 수준이 있고, 그다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개별 국가들 간의 전략. 예, 이런 거. ICBM을 쏘므로써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설명 가능하잖아. 그쵸? 예, 국내 정치 또는 국가와 국가의 정치, 요걸까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제 시스템 차원에서 설명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현재 동북아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 강대국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질서로서 예, 그 G2라고 불리는 미중 간의 강대국 경쟁 질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질서 속에서 자, 북한의 ICBM은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견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분석 수준을 갖다 둔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설명을 종합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분석 수준. 자, 개인의 차원. 국제관계 연구에 있어서 관련 학자나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 중에 하나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겁니다. 이거 이따 사례를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자, 왜 전쟁이 발발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주제, 이런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자, 이런 원인이 아니라 결과, 전쟁이라고 하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케네스 월츠는 특히 인간적인 차원, 인간 차원이라고 주로 정책 결정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다 못 다루지. 사회는 국가 수준의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국가라고 하지 말고 국가 간 이런 말로 바꾸세요. 국가 간에 만들어지는 시스템, 인간과 사회와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각 차원의 개념 공간을 설정해서
각 부분의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조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세 가지 차원을 각각 뭐라고 불러? 이미지라고 하는 말로 불러요.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자, 국제관계에서는 참가하는 행위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한 영향력과 행위자와 과정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분석 수준으로 묶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수준, 자, 정책 결정자 수준, 국가의 수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 정치의 영향, 어떤 그 외교 정책이라든가 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의 영향, 또는 개별 국가들 간의 어떤 그 전략적인 관계의 영향, 이런 것들까지 얘기할 수 있죠. 또 국제 시스템의 수준, 그렇죠? 양극 체제냐, 다극 체제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국제관계 문제들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 개인의 차원. 개인 차원에서 분쟁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인간 간 갈등이란 본질적으로 사람들 마음 간 갈등이며 인간의 인식, 욕구, 기대, 윤리, 도덕관 등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욕구, 기대, 윤리, 도덕관의 차이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는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아주 옛날 학자예요. 자, 로렌츠, 이게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 공격 좌절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공격 본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인간 속성에는 공격적인 본능이 내재되어 있고, 이런 성향이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계기? 위에다가 여러분 자극 반응이라고 쓰세요. 자극 반응 이론이야.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딱 주어지게 되면 공격적인 현상이 표출된다는 거지. 그래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면 분쟁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들어봤잖아. 그거랑 똑같아. 신맛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렌지라고 하는 자극을 주면 저절로 침을 흘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고 외부에서 어떤 계기가 딱 주어지게 되면 폭력성이 표출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억제하냐 분쟁을.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을 순화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계몽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로렌츠예요. 자, 논의의 범위를,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하죠. 요즘에는 이제 주로 인지론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어져 있는 상황을 정책 결정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최근에는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둬서 연구를 많이 하죠. 자, 논의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서 정책 결정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의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레함 앨리슨, 자, 그레함 앨리슨 말이야. 자, 특히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 모델을 얘기하죠. 자세한 얘기는 뭐 뒤쪽에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자,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어떤 현상을 갖다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느냐, 결정을 내리느냐,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합리적 결정론은 뭡니까? 일단 이제 최고 정책 결정자에 주목을 하는 거죠. 최고 정책 결정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분쟁은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양측의 지도자들, 최고 결정자들이 평화보다 전쟁을 치름으로써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 합리적인 계산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관료정치론. 관료라고 하는 행위자가 있잖아요. 관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의 합리성은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어디에서?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있죠. 이해관계. 그런 합리성이 있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오는 합리성이 있단 말이야. 자기 조직을 위한 예산, 자기 조직에서의 어떤 더 명성이라든가 더 높은 지위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자, 여기서 오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료는 이 두 가지 이해관계가 합쳐지는 부분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분쟁의 원인을 관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교 정책과 관련된 행정부의 다양한 관료기구 및 관료들로부터 조력을 얻게 되고 이 관료들이 대통령의 정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합리적 판단의 오류.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개인적 차원의 설명은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아니, 합리적 판단이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빠. 그쵸?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합리적 판단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판을 했다는 얘기야.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합리적인 결정론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야? 그러면은 주어진 결과가 항상 합리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결과가 되게 나쁘게 나왔어, 이 국가한테. 그럼 이거 합리적인 선택이었냐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설명해야 돼? 정책 결정자의 오판, 제약, 합리성의 제약,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자,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 판단에서 일탈됨으로써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책 결정자가 정보 판단의 오류, 집단적 사고의 함몰, 집단적 사고, 그룹 싱킹에 빠지게 되면은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잘못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뭡니까 또 다른 정책을 갖다 써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비도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인지적 편견, 정책 결정자의 인지적 편견 등이 작용함으로써 정책 결정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책 결정자가 늘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결과는 나쁜 결과들은 정책 결정자들의 비합리적인 판단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국가의 차원. 국가 혹은 사회 수준은 국제 무대에서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구성원들인 개인들의 집합에 관한 겁니다. 말이 어렵죠? 개인들의 집합, 그럼 바로 뭐 국내의 제도, 그렇죠? 국내의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질서, 정치 체제, 이념, 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수준은 국내 상황이나 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들과 무관하게 국가들 자체의 상호관계에, 말 좀 바꿀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음, 이렇게 써요.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해. 여기서 국가 차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뭐 국내 정치, 국내 상황, 또 하나는 개별 국가들 간의 관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국가 간 수준에서 거기 두 번째 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 분석 수준은 개별 국가들 간의 관계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때는 국내 상황이나 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국가 자체, 그러니까 한국, 일본 얘네들 간의 그런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 국제 시스템 안에서 개별 국가의 상대적인 힘의 지위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대적인 힘의 지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 이런 거,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어떤 뭐 협상 이런 것들. 자, 국가 간 수준에서 전쟁을 다루는 많은 이론들은 국제관계 주요 행위자인 국가들의 힘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분쟁을 설명합니다. 즉 국가가 얼마만큼의 힘을 보유하고 있느냐,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 중견국이냐, 자, 이런 차원에서 분쟁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력균형 이론은 개별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 상태가 깨지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력 전위 이론에서는 세력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떠오르는 강대국이 쇠퇴하는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기에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문제점은 국가 안에는 이익집단, 정치단체, 정부기구 등이 존재하고 이들은 각 국가 안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죠. 따라서 국가 차원의 장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회의 특성을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는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평화적이 지향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어떤 기간에 어떤 조건에서 분쟁 지향적으로 되는지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들이 부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가 차원이라고 하는 건 자, 지금 여기 대부분 여기 서술되어 있는 거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관계를 갖다 분석하는 거. 예. 전쟁 원인 얘기할 때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예. 한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여기 대부분 그거야.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특히 국제정치학자들 같은 경우가 국내 정치의 성격,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외교정책이라든가 안보정책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 이게 외교정책이라든가 안보정책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저 뒤쪽 가갖고 외교정책 이론 얘기할 때 국내 정치적 요인 그래갖고 수많은 이론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선출인단 이론이라든가 무슨 민주평화론인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을 갖다 나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국제체제의 차원. 요거는 말이지, 여러분들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전체를 우리가 국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어떤 전체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갈등을 벌인다고 해봐. 이 갈등 관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그 갈등 관계가 구조화될 수가 있어. 하나의 어떤 규칙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규칙이 돼버리면 일본이 아무리 우리한테 우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의 그런 우호적인 태도를 주어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구조적인 판단의 기준에 따라 갖고 보게 될 거란 말이지. 저놈 저것도 우리한테 뒤통수 때리려고 저거 헛짓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것들이 구조 또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국제정치학자들이 특히 가장 많이 쓰는 국제 시스템의 개념은 어떤 거? 주로 상호작용의 내용을 국가들의 숫자, 특히 강대국들의 숫자로 파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 두 개의 초강대국이 중심이 돼서 상호작용을 하고 똘마니들이 얘들한테 이끌려가는 체제를 뭐라 그래? 양극체제라고 부르죠. 예, 그런 거. 그리고 5개, 6개 고만고만한 강대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경쟁하는 체제를 뭐라고 얘기해? 그걸 우리가 다극체제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국제정치학자들은 대체로 국제체제라고 얘기했을 때 양극, 단극, 다극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론이. 자, 국제관계는 국가 단위로 행동하는 인간 집단의 집단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개인 행위의 기계적인 연장이 아니라 인간의 집합적 행위로서 독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집합적 행위 위에다가 상호작용 이렇게 쓰시고 독자적 특징. 자, 상호작용으로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질서는 뭐야? 행위자들을 역으로 구속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구조, 시스템 또는 질서, 정세,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그 정도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보는 그 얘기입니다.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로부터? 행위자들로부터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조와 시스템이. 자, 시스템적 차원의 접근은 국가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형성된 구조와 시스템이 그래서 국가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을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 상태에 따라 국제 시스템의 특징이 생겨나며 예를 들어 양극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양극체제. 이 힘의 분포하고 양극체제는 무슨 관계가 있어? 가장 막강한 두 개의 가장 막강한 강대국 둘이 말이야. 중심이 돼갖고 경쟁을 벌이는 체제고, 다극체제는 힘이 비슷비슷한 대여섯 개 애들이 주축이 돼서 상호작용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힘의 분포 상태에 따라 국제 시스템의 특징이 생겨나며 개별 국가들은 이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서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국제적 사건들을 설명할 때 글로벌화의 확대와 심화에 따라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말이야. 옛날엔 인터내셔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즉 국가 간의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됐어요. 이거 무슨 말? 행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총체를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터내셔널 시스템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야. 인터내셔널이니까. 글로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개인 간의 상호작용, 개인과 국가와의 상호작용, 국가와 국가의 상호작용, 국가와 국제기구의 상호작용 등등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다 포괄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국제사회, 국제질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분석은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 범위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인 경향과 힘이라는 시각에서 국제적 사건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간과 환경의 문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산, 민주주의의 세계화, 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국가들 간의 관계로만 얘기할 수가 없죠. 이건 전 지구적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하위 수준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관계의 행위자.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위자를 얘기할 때 국가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국가, 국제관계의 주된 행위자는 국가이며 국가는 주로 정부에 의해서 대표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구체적인 실체는 그래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통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일정한 영토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실체로서 구성원들의 지지에 따른 정당성을 기반으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자,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영토 등 주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근대 국가 또는 근대 주권 국가 또는 국민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국민이란 종족, 언어, 역사 등의 동일성에 기초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권은 해당 국가가 배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소리야? 배타적 독립성이란 말을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의 간섭 없이 이 말입니다. 외부의 간섭 없이 해당 국가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 자 이런 것들을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거겠어? 자국의 정치를 갖다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런 거. 또 뭡니까? 외교를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군사력을 보유할 권리, 자 이런 것들이 다 주권이란 말이야. 우리 영토를 갖다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 자 이런 것들이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써 정치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사회제도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갖다 운용하게 되는 거죠. 국가의 주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먼저 타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주권이 인정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외교사 같은 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말이지 우리가 동양 외교사 공부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임시정부의 외교의 핵심은 뭐였어? 승인받는 거야. 승인받는 거. 그렇죠? 미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제발 우리를 인정해줘. 그렇죠? 인정을 받아야 주권 국가로서의 자격이 적어도 인정하는 애한테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승인 외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그 어떤 외교 관계를 갖다 맺을 때 주권이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인 유엔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되게 껄끄럽고 깨림칙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자, 분명히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를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야. 그럼 북한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걔들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한다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두 개의 별도의 주권 국가로 사실상 인정받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외교 정책을 갖다 할 때 북한하고 관계에서 자주 비롯되는 문제가 뭐야? 남북 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이 뭔가를 합의를 한단 말이지. 합의를 했을 때 이거를 외교적인 행위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국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봐야 될 거냐, 법률적인 문제가 늘 제기됩니다. 만약에 외교적인 문제로 본다면 의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북한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서로 별도의 주권 국가들 간의 협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하잖아. 외교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래서 참 우리한테는 이게 껄끄러운 문제예요, 이게. 다음, 영토는 국가 권력이 일정한 물리적 공간에 확립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실제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 여러 정부기관들과 관료들을 비롯해 다양한 집단과 이익단체, 나아가 각 개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국가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행위자로서 국가 지도자, 관료기구의 공무원 등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국가 행위자. 자, 비국가 행위자는 두 개의 범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뭡니까? 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죠, 국제기구.
예, 또 뭐가 있어요? 국제 NGO가 들어가죠. 그다음 또 뭐 이거 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 영리단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영리단체, 다국적 기업들. 예, 심지어는 요 최근에는 말이야 비국가 행위자에 특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인입니다. 개인의 역할이 국제관계에 되게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지. 여러분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가 예를 들어 갖고 한 5월 달쯤 돼 갖고 한국 증시가 구름이 낄 거다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멀쩡하던 한국 증시에 구름이 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개인 하나가 어떻게 발언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갖고 한 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뭐 날고긴다라고 하는 무슨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사장들이 말이지. 예를 들어 갖고 한국의 주식을 왕창 사겠다. 걔들이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한국이 전망 밝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식을 사. 그럼 개떼같이 달려들어가고 한국의 주식들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개인들의 영향도 막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지 소로스라고 퀀텀 펀드 만들어갖고 전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금융위기를 유발했던 투기자본이 있어.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얘가 말이지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NGO들을 동원해서 인권운동을 한다고 소로스가 반세계화 운동을 해. 이 새끼가. 미안. 웃기는 놈이야. 완전 지가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금융위기 만들면서 반세계화 운동하는 NGO들을 갖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럽 중유럽 대학이라고 하는 엘리트 대학을 갖다 자기 모국인 헝가리에다 만들어 놓고 신자유주의 이념이라든가 스탠다드를 여러 동유럽에 있는 관료들, 잘 나가는 관료들, 여러분처럼 이제 막 고시 합격한 이런 애들을 갖다 데려다가 그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시키면서 최고 엘리트 기관, 월드뱅크 같은 데서 이 대학에다 더 재정 지원해 주거든. 그래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당연히 신자유주의적인 스탠다드로 학습시켜갖고 지네 나라에 돌려보낸다고 이런 역할들을 개개인들이 한다고 개개인들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개인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뭐 개인 얘기는 안 나오죠. 자, 볼게요. 전통적으로 국민국가 정부들이 국제관계의 중요 행위자였지만 각 국가들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을 받고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 냉전기 국제관계에서는 국가안보가 최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비국가 행위자들이 안보라고 하는 국가 주권을 갖다 다루는 중요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죠. 국제관계 자체가 안보를 중심으로 흘러갔었으니까 냉전 시기에. 또한 이론에서도 냉전 시기에는 당연히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지배적 패러다임이었으므로 국익의 극대화를 갖다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벌이는 경쟁관계,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분석하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지배적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됐었습니다. 11페이지. 미소 양극 구조가 해체된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이슈의 다원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그쵸? 이 안보만 과도하게 안보 지향적이었던 그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지탱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국제정치 영역에서 국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비국가 행위자들은 다음과 같이 범주됩니다. 먼저 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들이죠. 국제기구 중에서 정부 간 기구, 국가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설립되는 국가 간 조직체로서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권 국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지녀야 합니다. 지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 자주 나오겠지만, 협력을 갖다 하는 국가들이 협력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가 도모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떤 무임승차라든가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제기구가 작동되게 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국제기구가 작동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국가들의 집단 행동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를 하고 그 개별 행위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재량권이라든가
결정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응용해서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던 거야. 예를 들어 교토 의정서 때 국가들의 행동을 갖다 집단 행동으로 한번 설명을 갖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야? 왜 환경을 둘러싼 협약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또 과거에 이것도 나왔어. NPT 조약. NPT 조약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NPT 조약 같은 경우도 회원국들의 주권 제일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 그런 기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회원국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NPT의 그 규정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고, 그렇죠?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단 행동을 막지를 못하는 거야. 핵 확산을 막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논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국제기구는 국가들의 이해에 따라서 제약을 받습니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늘 일어나요. 그래서 UN,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석유수출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대표적인 정부 간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정부기구. 수많은 비정부기구들이 국제관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민간기구들이 국가는 물론 다른 정부 간 기구, 다국적 기업들과 상호 영향을 교환하고 그린피스, 국제적십자사, 국제올림픽위원회, 가톨릭교회. 가톨릭교회는요,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1970년대 국제인권운동 네트워크를 주도했던 게 가톨릭교회예요. 주로 칠레의 피노체트 정부가 1973년에 이제 그 쿠데타로 이제 집권을 갖다 한 다음에 칠레뿐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군사 독재가 이제 강해지거든. 이때 이제 그 나라들을 상대로 해가 그 나라 안에서 말이야 인권운동을 갖다 주도했던 게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는 국제적인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건드리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누구? 조셉 나이와 그다음 또 로버트 코엔이 주장하는 복합적 상호 의존론의 사례로서 칠레 교회를 다룬 연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복합적 상호 의존론은 좀 이따 우리가 다룰 거고. 자, 한마디로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해졌던 그 사례로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 같은 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도 87년도 여러분들 6월 항쟁 막 벌어지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명동성당에 왜 갔어? 가톨릭 교회가 함부로 군사정권이 침범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또 노동단체 등은 초국가적인 네트워크, 연계망을 통해서 자신들과 관련된 이슈의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또 다른 비국가 행위자. 자,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죠.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여러 나라들에 걸쳐서 현지 회사를 설립해서 활동하는 기업을 초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의 차이는 초국적 기업은 다국적 기업보다 훨씬 현지화가 되어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지 법인의 설립과 현지의 인력의 고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은 모국에 조금 더 비중을 모국에서 활동의 근거를 두고서 지점들을 만든다 그러면 초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여러 나라의 근거를 두고서 생산 네트워크 또는 교역의 네트워크로 각각의 지점들을 연결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초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의 다양한 국가들의 고정시설을 설립하고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회의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등장하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자, 헤들리불은 국제관계의 출발점을 국민국가라는 독립적 정치 공동체의 존재라고 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아니, 네이션이 있어야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가 가능하지. 당연히 이 얘기는 그 얘기야.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의 출발점은 네이션 스테이트의 존재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즉 국제관계의 시작은 내적으로는 봉건제도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외교적으로는 종교적 제국의 통합성을 극복하면서 주권 개념에 입각한 국민국가를 탄생시켰던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글들을 읽다 보면 베스트팔렌 체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성과 주권의 입각을 갖다 한 개별 국가들로 조직된 체제를 우리가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권 제일의 원칙이 지배하는 체제.
이걸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상생활의 국제화,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합니다. 베스트팔렌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죠,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통통신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으로써 보통 사람도 다른 나라와 인적 교류, 경제 문화 교류, 생각의 교류 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이제 국제관계는 심각한 변화의 시기. 그래서 베스트팔렌 체제는 근대성이 확립되던 그런 시기의 이제 체제라서 우리가 모더니티하고 관련 있는, 그렇죠? 그런 체제라고 한다면 이제 모더니티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죠. 10분 쉬었다가요. 그다음 이제 이론의 구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